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적중 예상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장에 해당하는 시장 실패와 소득 분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문제인데요. 기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가볍게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개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시장 실패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닌 것은, 먼 것이 아닌 것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답입니까? 1번, 2번, 3, 4, 5. 찾았죠? 네, 답 4번은 아닙니다. 우리 관료들이 사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했는데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잘 개입을 못하는 또 관료들, 공무원들이 개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정부 실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 다른 요인들 한번 보시면 독과점, 그렇죠. 경쟁이 없어서 이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해요. 잘 못해. 자, 잘 못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낭비가 있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는 불공평성, 그것도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주로 이제 시장 실패 얘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가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얘기하죠. 독과점, 낭비 있죠. 우리 비용 체감 산업이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가 되고요. 경제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야.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생산으로 네, 대량으로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비용 측면에서 이득. 그게 자연 독점이죠. 비용 절감인 자연 독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확실성 하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특히 불확실성 중에서 비대칭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부족해서 에이시메트릭 인포메이션 하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게 역선택의 문제가 되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자, 2번. 시장 실패 원인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4번 찾았습니까? 5번? 네, 답은 뭐죠? 예, 답은 4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불안정 경제, 이거 독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독점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는 예, 경쟁이 없어가지고요. 경쟁이 없어서 나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앞에서 얘기했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비용 체감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량을 증가할 때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예요. 평균자는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래 평균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 체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그렇죠. 공공재는 재화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시장 실패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부성, 맞죠? 외부성도 시장 실패야.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면, 그렇죠. 외부성은 뭐야? 시장 테두리 밖에서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이나 비용을 야기했어요. 편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끼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상을 하면은 그건 내부화되는 건데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외부성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차 구입자, 중고차 시장 이거 할 때 어떤 게 좋은가 나쁜가를 잘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에이시메트릭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봅시다.
비대칭 정보와 관련과 무관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정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라고 할게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여기가 before 해서 사전적인 상황이고요. after 이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사전적으로 여기는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숨겨져 있는 히든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걸요. 우리가 역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히든 여기는 어떤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행동 때문에 뭔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죠.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태해지는 거야. moral hazard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와 무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이냐 사후냐 행동이냐 특성이냐 역선택이냐 도덕적 해이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거리가 멀죠? 맞아요. 5번이 틀려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사전.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사전에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가 많이 날 것인가를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역선택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특성을 잘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요거 머릿속에 암기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그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 얘기할 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공제제도 있잖아요. 이거랑 공동보험제도 요거랑 이거는 무엇을 해결하는 겁니까? 암기하세요. 얘네들은 도덕적 해이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보험에 가입한 후가 도덕적 해이야. 가입한 후,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게 도덕적 해인데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사고가 나면 조심조심 운전하고 하는데 보험 가입 후에는 아유 됐어 보험회사가 돈을 챙겨주겠지 사고 나면 이렇기 때문에 정신 상태가 나태해져서 발생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딱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요. 기초공제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엄청나게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 아니면요. 그냥 당신이 그냥 일정 부분 한 50만 원 전까지는 네가 그냥 다 부담하는 걸로 해. 그러면 아니 보험금을 약간 타기 위해서 막 팔다리 크게 다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우리가 운전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재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보험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은 야 보험사가 전액 다 우리가 완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너도 뭐 한 20%는 부담해 이렇게 하는 거야. 80%까지만 보상해 줄게. 그러면 보험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고 나면 자기도 손해가 되는 거니까 조심조심 운전하거나 화재 꺼진 물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도덕적 해이 문제는요. 주인 대리 문제 맞아요. 주인이 직접 못하니까 대리인한테 이제 어떤 일을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목적과 대리인의 목적이 다른 거야.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도덕적 해이다, 대리인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정보가 동등하게 주어져 있어서 정보가 공유된다면 당연히 비대칭 정보의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대칭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공제, 공동보험제도 이런 것들은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앞에 사전 신체검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역선택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비대칭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실패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요. 한번 답 찾아보세요. 빨리 쭉 한번 보세요. 풀으셨던 분들. 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살짝 볼게요. 건강보험이 민간 부분에서 공급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이다. 자, 만약에 보험이 민간에서 하게 되면요. 젊고 건강하고 사고가 나지 않을, 아프지 않을 사람들은 가입 안 해. 그리고 아플 것 같은 사람들만 가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보험료 내고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다 가입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보험금이 계속 나가잖아. 그러니까 손해가 돼서 적자가 돼가지고 그런 보험 상품이 제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아니면 우리가 얘기했잖아. 사전적으로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관련된 문제가 역선택 문제인데 취업을 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이 능력 있고 잘하는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역선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대칭 정보화에서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특성 때문에. 히든이죠, 히든. 예,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거는 숨겨져 있는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번에 보시면 정보가 많은 측과 적은 측이 거래할 때 정보가 적은 측이 적게 갖고 있는 측이 저질의 상대방과 거래가 하게 될 문제를 역선택의 문제다. 지금 말씀드렸죠. 보험사 입장에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가입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역선택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가 적은 사람이 보았을 때 정보가 많은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행동. 자, 이거는 행동과 특성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행동 자체가 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받고요. 3번.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비대칭 정보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보험시장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제공되지가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정부가 제공을 한다고. 그게 바로 정부가 시장 실패를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사회보험,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노후를 대비하는 어떤 저축인데 노후 대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대비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저축하세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국민연금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역선택. 그쵸.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뭘 보셔야 돼요? 계약 체결하기 이전이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히든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보세요. 1번. 빨리 쭉 보세요. 2번. 3번. 말들은 길지만 그렇게 뭐 내용을 알면 금방 볼 수 있어요. 4번. 5번. 예.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 맞춰서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지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사고가 나면 반반 또는 네가 20% 공동보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공동보험과 또 기초공제는 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 맞춰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요. 5번 먼저 볼게요.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강제보험제도, 이게 정부가 강제로 하는 거야. 이게 사회보험으로 해야 된다. 이건 정부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어떻게 돼? 저 돈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료 가입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가입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강제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1번,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위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면 이거는 누가 위험한지 아닌지 쭈르륵 다 아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위험도에 따라서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사람한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걸로 다른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2번 보시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위험 정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평균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균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본 강의할 때 보험할 때 얘기했고 자동차 시장 가지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이게 좋은 차랑 똥차가 있어. 근데 이게 좋은 차인지 똥차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평균 가격 이렇게 해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좋은 차들은 시장에서 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똥차가 좋은 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험회사가 개인들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른 보험 상품을 제공하게 되고 각각 알아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결과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기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사람들 자기가 사고 안 나는 척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고르세요. 이게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야. 우리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돼? 상품 시장에서 쫙 생산자들이 물건을 공급한 다음에 알아서 고르세요. 이러는 거야. 스스로 알아서 고르세요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적절한 균형으로 되지 않고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대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공평한 소득 분배를 공공재로 규정한다. 여러분, 공공재라는 것은요. 이게 퍼블릭 굿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퍼블릭 굿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배제성이 있고요. 국방 서비스라든가 뭐 등대 같은 가로등 생각하시면 돈을 안 내도 이렇게 배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경합성이라는 게 하나 특성이 있죠. 이거는 다른 한 사람이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소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퍼블릭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공동으로 소비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바로 공공재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산이 되면 일단 생산되면 같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평한 소득 분배를 통해 가지고 공공재라고 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공평한 소득 분배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동 소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뭐 총효용이 극대화되지 않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장난이니까 2번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강감찬과 홍길동 앞에 호떡 5개가 있대요. 홍길동이 2개를 먹어버리면 강감찬이 먹을 수 있는 호떡의 수는 줄어들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소비를 증가시키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경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방 서비스는 호떡과 달리 국방의 혜택을 홍길동이 본다 해서 강감찬이 얻는 혜택은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소비에 참가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게 감소하지 않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경합성. 라이벌리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non 라이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합성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어떻게 됩니까? 1번. 호떡은 경합성이 있으며 국방 서비스는 경합성이 없다. 그렇죠. 공공재의 특성은 하나는 경합성이 있냐 없냐, 또 하나는 배제성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한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배제 가능 이런 거 아니라 경합성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잘 봐주세요. 8번. 자,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성, 이게 비배제성이에요.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배제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떤 사람이 돈을 안 냈는데 돈 내!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가능한 거야. 프리라이더가 가능한 것이고, 자, 무임승차뿐만 아니라 돈 안 냈는데 소비를 그냥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가격을, 플러스 가격을 부과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차이를 잘 구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올바른 것은 이거예요. 배제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누가 돈 냈니 안 냈니, 돈을 내던 안 내던 상관없이 공공재에 대해서 이거예요. 무임승차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돈 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려는 그런 행동, 이게 바로 배제 불가능성, 비배제성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동일한 수량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비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번 생산된 거는 같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경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비경합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2번은 별 의미가 없고 3번도 뭐 그냥 뭐 무임승차, 그건 맞는데 적은 가격을 지불할 경우 소비에 참가하기, 아니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돈을 적게 내던 안 내던 뭐 어떻게 되던 참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비배제성, 무임승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건 뭐 의미가 없어서요. 다음 9번 봅시다. 공공재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네, 공공재 특성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하나는 비경합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배제성,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재와 관련된 두 가지 특성입니다. 자, 여기 쭉 보세요. 쭉 찾았습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가번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소비에 참여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이 없다. 이거 비경합성이에요, 비배제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소비에 참여해도 딴 사람 소비를 줄어들지 않는다. 비경합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나번 볼게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해서 배제시키기 곤란하다. 이 배제라는 말이 있잖아. 이거는 비배제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다번.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하며 따라서 개인의 소비 편익도 동일하다. 아니,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소비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편익도 동일하다? 아니요. 공공재 같은 것은 제가 다리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국방 같은 거 얘기했잖아. 국방 서비스. 한 강에 만약에 다리가 있어요. 어떤 강에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뭐 3개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3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 크다고요. 소비하는 양은 똑같지만 편익은 달라요. 한강의 다리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죠. 거기에 돈을 내고자 하는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 편익이 별로 높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익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틀렸습니다. 편익이 동일한 게 아니라 편익은 다르고 뭐가 동일합니까? 다르고 소비하는 양이 똑같아. 공동으로 소비하니까 소비량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소비량이 동일.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경합성 때문에 한 명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거에 따라서 한계 비용 이거는 빵이다. 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배제 곤란성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 사회 전체 수요는 개별 수요를 수직으로 합한다. 우리 공공재 수요 곡선은 이거 수직으로 합하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데 수직으로 합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편익은 다르지만 주어진 수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Q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으로 합하는 거야. P가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 어떤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고 소비량 이렇게 있으면 소비하는 양은 똑같다니까. 점점점 소비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A가 지불하려는 금액, B가 지불하려는 금액 이걸 수직으로 합합니다. 수직으로 합해가지고 이렇게 더하게 되는 것을 A와 B. 우리 기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합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직으로 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배제 곤란성 때문이 아니고 비경합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앞에서 봤는데 공공재에 대해서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부과할 수 없다면 이거는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로 가야 돼요? 않으면 이거는 비경합성 때문에 한강의 다리 만약에 가로등 아니면 등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등대 불빛이 쫙 이렇게 있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배를 타면서 막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정박 항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소비에 참가하더라도 이 사람이 딴 사람들의 어떤 배의 불빛을 보는데 피해를 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명 추가하는데 추가적인 돈이 발생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계 비용,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론에서 봤잖아. 언제가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거요. 한계 비용과 가격이 똑같은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일 때가 가장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 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소비를 특징으로 아래와 같이 재화를 분류하려고 하는데 이군이 어디야? 여기잖아. 경합성은 있어요. 여러분, 경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혼잡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경쟁하는 거야. 혼잡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바로 경합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제를 못해요. 돈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 고속도로는 어떻게 돼요? 돈 내야 되잖아. 톨비가 있잖아. 그래서 고속도로는 이거는 경합성이 배제성이 있는데 국도 같은 경우가 비배제성이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정체 경합성이 있고 국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케이블 TV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배제성이 있지. 왜냐면 돈 안 내면 케이블 TV를 사용할 수 없고요. 케이블 TV가 막 렉 걸리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경합성은 없다. 비경합성, 배제성에서 3번 이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2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살짝 볼까요? 답 어떤 거예요? 답 찾았습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4번부터 볼게요.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 아니지. 우리 무임승차는 왜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돈을 안 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배제를 시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1번 보시죠.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되면 맞아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고 2번 자연 독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자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자연 독점 뭐라고요? 독점이야. 왜 발생한다고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 독점이고 이게 뭐라고요? 비용 체감 산업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용 체감 산업. 그래 가지고 자원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의 외부성이 생기면 여러분 외부성이 있으면 보조금이나 텍스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양의 외부성은 좋은 거야. 좋은 건 어떻게 돼? 보조금을 줘야지. 그래서 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조금. 만약에 음의 외부성이라는 환경오염 같은 거 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거기다가는 페널티를 가야 돼요.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레토 최적 이게 그냥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효율성. 자, 다음 4번 틀리고 어족자원 같은 거 고갈되는 거 공유지의 비극, 공용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바닷속의 물고기는 내가 안 잡으면 제가 잡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니까 서로 잡게 돼. 그러다 보니까 고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외부성의 의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성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시장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서 어떤 제3자에게 여기 나와 있네요.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을 줬어요. 근데 대가가 지불하지 않아야 돼요. 정당한 대가 이거를 뭐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이 없어야 돼요. 보상이 지불되어도 외부성 문제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성입니다. 이걸 외부경제라는 표현을 써요. 혜택인 경우는.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다 이거를요 외부 불경제 불자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외부성이 내부화됐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테두리 밖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내부화되었다라고 하면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그렇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충북 영동에 어떤 과수원에 벌통을 두자 과수원의 수확량이 증가했대요. 벌통과 과수원 간에 뭔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외부성입니다. 이에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인 강 씨가 벌통 10개를 매달아 두도록 했고 야 벌통 매달아 두니까 과수원이 더 잘 열리는구나. 과수가 더 잘 열리는구나. 그래서 그 대가니까 보상을 준 거예요. 강 씨에게 일정한 대가로 또 지불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것도 뭐 맞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거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 외부성을 내부화시켰다라는 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시장 실패가 되었을 텐데 대가를 주고받고 지불했기 때문에 외부성이 내부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시장 테두리 밖에 있었던 외부성을 내부화시켜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시장 테두리 안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시장 테두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강원도 횡성의 산 언저리에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인 최목축 씨가 있었고요. 고랭지 배추를 일궈서 사는 강고랭 씨가 있었습니다. 소와 배추 간에 있는데요. 근데 최목축 씨가 소 울타리를 늘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가 강고랭 씨의 배추밭으로 넘어와서 배추를 뜯어먹기 일쑤래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소가 자꾸 배추에다가 해를 끼쳐요. 손해를 끼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외부성 관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 네거티브한 외부성을 이야기한 거죠. 외부 불경제를 이야기했는데 대가를 주고받았습니까?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주고받게 되면은 외부성을 내부화시키는 건데 아직 주고받지 않았으면 외부성을 내부화시킨 게 아닙니다. 네, 그랬을 때 잘못된 것은 보면 이거 보세요. 가해자인 최목축 씨에게 협상권이 있었다면 누구한테 협상이 있던 이거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주정 얘기하는 거예요. 협상의 결과 자원 배분은 더 비효율적인 게 아니면 효율적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인 강고랭 씨에게 협상권이 부여되었다면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정부 개입 없이 아닙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협상권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코주 정리를 얘기합니다. 외부성을 해결할 때 코주 정리는 로널드 코즈라는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부 개입 필요 없이, 개입 없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성이 발생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개입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이도 민간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요.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냥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코즈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시험에 이건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문제로 낸 건데 그 협상권이 아니면 우리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요. 이제 거래를 하는데 협상을 하는데 비용이 빵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안 그러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끝나도 되는데 자, 이 소유권이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있건 우리가 봤을 때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어도 외부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상권이라는 어떤 소유권이 가해자에게 있건 피해자에게 있건 전혀 무관하다. 그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목축 씨가 외부성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강고랭 씨가 되는 거고요. 최목축 씨가 강고랭 씨의 배추밭을 통째로 인수한. 그래요. 우리가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사적으로 우리 책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 합병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인수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최목축 씨가 강고랭 씨에게 피해 보상을 하면 그렇죠.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외부성을 내부화시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최목축 씨가 강고랭 씨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성이 발생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거티브한 외부성이죠. 외부 불경제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를 통해 가지고 비효율성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다음 16번 볼게요. 자원 배분에서 소유권 문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요.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즈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 통합된 상황에서도 오염물질의 배출권은 외부성이 원인 아니요. 소유권이 통합돼 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소유권이 통합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랑 같은 말로 보시면 되냐면 인수를 한 거야. 인수 합병을 해버린 거야.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상류에는 공장이 있고 하류에 뭐 양식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오염물질의 외부성을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다음 1번 보시면 맞아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한다? 공유지의 비극 밑에 4번에 나와 있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쵸 먼저 없어져요. 우리가 중국집에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탕수육은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니까 자기가 먹는 짜장면보다는 더 빨리 없어지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외부성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로널드 코즈 정리예요. 코즈 띠오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서해 바다의 무분별한 남해구로 인해서 어족 자원의 고갈, 공유지의 비극 말씀드렸죠. 커먼스,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우리가 트래지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공유지 비극에서는 만약 외부성의 가해자가 일정한 요금을 납부했다면 요금을 납부한 게요. 이게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해결된다. 오케이, 맞는 표현이죠. 자, 다음에 17번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코즈 정리입니다. 코즈 정리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러분 코즈는 뭐라고요? 정부 개입할 필요 없고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거래 비용이 제로가 되어야 돼요. 거래 비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이 근데 주의해야 될 게 가해자에게 있던 피해자에게 있던 둘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찾았습니까? 답은 이게 틀렸어요. 소유권이 분명할 때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문제 가능성을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이거기 때문에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해서 개입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즈라는 그 교수님이 어디냐면 미국으로 따지면 시카고 대학 교수거든요. 미국은 약간 하버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으로 크게 이제 사조가 철학적인 사상이 나눠져요. 시카고 대학은 자유를 추진하고 정부 개입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정부를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시카고 대학에서 나오는 거고요. 약간 케인작파에 가까운 약간 그런 쪽에 해당하는 게 하버드 대학이야. 정부가 이런 건 개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자발적 협상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케이, 맞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이게 틀렸고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맞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왜 아닐까요? 아니 코즈 정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 비용이 없고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한 아름다운 모습 얘기하지만 현실에선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경우 할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가해자는 명확해도 아니 명확하지도 않죠. 지금과 같은 미세먼지나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된 게 가해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또 어디까지 피해자로 해야 될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고요. 가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게 가해자에게 스스로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여기서 보시면 코즈 정리는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코즈 정리랑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의 외부성 문제가 소유권만 분명하다면 해결된다? 아니요. 이게 충분히 이론상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은 해결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8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 기억, 린,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답은 뭐예요? 네, 찾았습니까? 기억, 생산 측면에서 마이너스 외부성, 부의 외부성 효과가 존재하면 이게 생산 측면에서 부의 외부성이니까 환경오염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오염과 같은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환경오염과 같은 거는 생산에서 네거티브한 외부성이잖아요. 부정적인 해로운 외부성이라고요. 자, 우리 그림 가지고도 이제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그림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인 걸 많이 사용할 텐데 해로운 외부성은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은 게 아니라 과잉, 오버 프로덕트 하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로운 외부성 어떻게 돼? 어떤 기부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주사 하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그러면 사실 코로나 같은 거 없애려면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꼼꼼히 잘 써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거는요.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보조금이라든가 텍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거래 비용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코즈 정리가 되는 것이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화시킬 수 있다. 역시 코즈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 정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9번. 자, 코즈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기술을 고르시오. 한 동네에 갑과 을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갑이 기르는 개가 밤마다 짖어가지고 을이 잠을 자는데 방해를 끼치고 있대요. 코즈 정리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협상을 통해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갑에게 개를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개를 마음대로 기르는 거야. 그래서 갑이 개를 길러요. 개 어떻게 해야 되지? 개가 있어요.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끼가 짖네. 멍멍 이렇게 계속 짖나 봐. 계속.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자, 요거 우선 내용은 한번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는데 다 맞는 표현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갑이 개에서 얻는 혜택이 50만 원이고 을이 개로 인해서 받는 피해가 80만 원이야. 갑 입장에서 볼게요. 개를 키우게 되면은 만족이 얼마가 된다고요? 50만 원의 만족을 얻게 돼요. 근데 을은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을의 표정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짜증나는 거야. 이렇게 짜증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돼요. 쟤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이렇게요. 그래서 그 피해가 얼마인가라고 하면 마이너스 8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하나만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갑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요 갑씨 왜요? 개를 좀 치워주세요. 안 돼요. 저 개 키울 수 있는 권리 저한테 있어요. 돈 줄게요. 얼마 줄 건데요?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6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교환 비율 그 협상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갑은 개를 키워서 얻게 되는 만족이 돈으로 따지면 50만 원이야. 그 이상을 주면 개를 치워서 없앨 수 있다고. 얘는 피해가 80이니까 요거 중간에 사이인 60을 주는 거야. 60을 제시하면 자, 갑은 어떻게 됩니까? 갑은 멍멍아 미안하다. 왜요? 멍멍이가 있어서 만족이 50인데 멍멍이가 없으면 만족이 피해가 50만큼 감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돈 60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멍멍이를 없애고 플러스 10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멍멍이가 멍멍멍 해가지고 마이너스 80만큼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60을 제시해서 돈 60 주고 80을 없앴잖아. 그러면 얼마만큼 이득이야? 플러스 20만큼 또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두 사람이 이렇게 적절한 그 중간에 협상 비용, 협상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은 갑도 이득이고 을도 이득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살짝 요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잘. 그래서 개를 치워달라고 하면 두 사람 모두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갑이 개로 얻는 피해액이 100만 원이야. 그럼 을이 피해가 80만 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갑이 얻는 이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을이 가는 거죠. 값이 얘 멍멍이 좀 치워주실래요? 싫어요. 제가 마음대로 제 맘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돈 줄게요. 예? 얼마 주실 건데요? 갑의 이득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을 줘야 돼. 근데 을이 여기 보시면 80만 원이 피해가 되는 것이니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60만 원 줄게요. 이렇게 된다 할게요. 만약에 피해가 80 해가지고 60만 원 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싫어요. 그러니까 개를 계속 키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 보시면 갑이 개를 기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을이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개로 인한 을의 피해보다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갑이 을에게 상응하는 돈을 지불해서 개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계속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얻게 되는 만족 이득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만 잘 보세요. 1번만 잘 아셨죠? 1번 정도까지만 잘 보시면은 돼요. 이거는 이제 얻게 되는 편익이 다 달라질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4번도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변호사 선임료와 같은 막대한 거래 비용이 소요되면 지금 코즈 정리에서는요. 거래 비용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둘이 협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좋은 문제인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면은 이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 정도만 잘 보시고 나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나까지. 그래서 이제 편익이 100만 원이 돼버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60만 원 제시할 때 서로 협상이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보시죠.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기초공제랑 공동보험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역선택과 관련된 거 역선택은 요거예요. 신체검사라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역선택은 이제 역선택의 문제는 사후적이 아니라 언제나 사전적이다라는 거에 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전적.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차등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역선택을 해결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요.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만 보상해 준다. 이 기초공제죠. 도덕적 해이예요. 작은 자잘한 사고는 공제 안 해줍니다. 감염병 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 준다. 이거는 뭐예요? 정부가 그냥 개입해서 다 전부 다 참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역선택이라기보다는 뭔가 다 강제로 가입시키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교통사고 시 사고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한다. 이거 사고 후 이렇게 되는 거죠.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해서 성과급 이것도 어떤 일하는 결과를 봐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나태해지는 거잖아. 도덕적으로 나태해지면 그게 비효율성이 되는 건데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 너 말이야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제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어떤 시장 실패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되었고요. 소득 분배 관련된 것도 문제를 살짝 볼 수는 있는데 우선 시장 실패와 관련된 공공재, 외부성, 더 나가서 불완전 정보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그런 정보 경쟁이 더 훨씬 이슈가 되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실전에 해당하는 그런 예상 적중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